이 나라에서 살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나라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 9,949건입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40만 건을 돌파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1,177건입니다. 1시간에 49건이고 1분에 하나꼴로 누군가가 이 나라 어딘가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4건 중 1건 이상이 사기입니다.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절도도 아닙니다. 사기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0만 4,4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41%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살인, 강도, 폭력, 절도 같은 다른 주요 범죄들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범죄는 줄어드는데 사기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 범죄는 잡히고 처벌받는 구조가 작동하지만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는 잡히기 어렵고 잡혀도 처벌이 가볍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 3가지가 맞물리면서 사기만 유독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더 아찔해집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의 총합이 155조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약 60조 수준이니 6년치 사기 피해가 국방비 2년치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2024년 단 한 해만 해도 피해액이 28조가 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기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불운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조가 증발하는 거대한 사회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을 테고, 어떤 이는 전세 보증금이었을 테고, 어떤 이는 자녀 학비로 모아둔 적금이었을 겁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각각의 삶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은 뉴스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 했지만 계약 과정에 허점을 파고든 전세 사기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경우, 자녀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급히 돈을 이체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수수료를 냈다가 그대로 잠적한 경우, 수십 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긴 경우까지. 이제 사기는 일부 사람만 재수없게 당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든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어리석어서? 아니면 특별히 탐욕스럽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미덕이 사기꾼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구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 어딘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사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개의 문을 차례로 열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처벌이고, 두 번째 문은 피해 회복이고, 세 번째 문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 3개의 문이 모두 활짝 열려 있어서 사기꾼들이 제 집 드나들듯 다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처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속여서 1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받을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징역 몇 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마저도 2025년 12월에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늘어난 건데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알만한 사람은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피해액 구간에 따라 권고 형량이 세분화되어 있고 피해액이 커질수록 권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다만 5억 미만 사기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한 장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피해자는 1억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집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그 1억을 계산해 봅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니 5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익으로 남깁니다. 합의해줬으니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말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기를 쳐서 5천만 원을 번 사람이 감옥도 안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실제로 성립하는 나라입니다. 경제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서 얻는 이익이 그 행위의 비용보다 클 때 그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죄 처벌 구조는 사기가 수지 맞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계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조에서는 사기범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잡혀도 나와서 또 사기를 칩니다. 같은 수법으로, 때로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사기 범죄 검거율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사기 범죄 검거율은 60.4%입니다. 강력 범죄 검거율이 94%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사기 범죄는 발생 후 1년이 넘어서야 해결되는 비율이 15% 이상입니다. 잡힐 확률도 낮고 잡혀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사기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이 왜 활짝 열려 있는지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피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사기꾼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빼앗긴 돈이 돌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도 피해금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별도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이든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거나 잡히기 전에 다 써버렸다면 강제 집행을 해도 받아낼 게 없습니다. 법원이 배상하라고 명령해도 없는 재산에서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남을 뿐입니다. 경험 많은 사기꾼들은 이 구조를 꿰뚫고 있습니다. 잡혀서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권의 작은 전세방 하나, 평생 모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넣어두었다가 날린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는 법정에 섰지만 재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판결이 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처벌이 약하니 사기꾼이 늘어납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우니 피해자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물쇠가 없는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창고 주인들에게 아무도 자물쇠 채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도둑이 잡혀도 창고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터는 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이 비유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어쩌면 이 문이 가장 뿌리 깊고
가장 이야기하기 불편한 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별한 신뢰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 관계 하나가 엄청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친구의 친구, 같은 교회 신도, 같은 고향 사람, 학교 동창, 군대 동기. 이 관계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회를 지탱해온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서로 믿고 도우면서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신뢰의 고속도로를 사기꾼들이 이용합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 와서 5천만 원을 맡겨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통장을 엽니다. 아는 사람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면 수익률 설명을 다 믿어버립니다. 신뢰가 방패막이가 아니라 공격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반드시 관계를 먼저 만듭니다.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습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밥을 사고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이면 그때 큰 부탁을 합니다. 그 큰 부탁의 이름이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 본능을 이용합니다. 일단 먼저 주고 그리고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사기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역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고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투자 이야기가 슬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투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 더 큰 금액을 넣게 됩니다. 그때 사라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로맨스 스캠 또는 투자 사기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구조는 같습니다. 신뢰를 먼저 만들고 그 신뢰를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누군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 아직 의심해볼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을 잠시 붙잡아 두십시오. 그 불편함이 당신을 지키는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기 피해자는 노인만이 아닙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SNS 리딩방 투자 사기와 코인 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리딩방이란 주식이나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투자 사기를 말하는데 겉으로는 전문적인 투자 정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는 지인 투자 사기와 부동산 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근하는 구직 사기에 걸립니다. 사기는 어리석은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절박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릴까요? 이 지점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창피함입니다. 내가 속은 게 멍청한 것 같다는 자책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주변에 알려지면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당한 경우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늙어서 당했다는 수치심, 그것이 신고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 속기 더 쉽다는 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다음 피해자를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한 번 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다는 절박함을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노리는 겁니다. 침묵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 나라 법체계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기소율입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안 갚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이 둘을 법적으로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게 명백해 보여도 민사 문제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로 처벌받지 않으면 사기꾼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의 사기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하나를 마지막으로 꺼내보겠습니다. 2024년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액만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판사를 사칭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합니다. 연예인을 사칭해서 투자금을 갈취합니다. 기술이 사기의 속도를 높이는 동안 법과 제도는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처음 등장한 신종 유형으로는 연예빙자 사기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척 접근해서 호감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2024년 한 해에만 2253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20.9%에 불과했습니다. 사이버 투자 사기도 같은 해에 12,85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신종 사기는 기존 수사 방식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검거율이 특히 낮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 동안 피해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기가 늘어날수록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소개받은 사람도 의심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사기일까봐 외면합니다. 신뢰가 없어지면 경제도 움츠러듭니다. 사회의 자본, 즉 서로 믿고 협력하는 힘이 무너집니다. 사기는 돈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의심해야 하는 사회, 확인해야만 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 단순히 법 하나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신고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한 건씩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그 구조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창피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주변에 관계를 내세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소중하지만 확인은 더 소중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걸린 일에는 반드시 서류를 남기십시오. 믿음과 계약은 별개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도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써달라는 말에 불쾌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쾌함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원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까지 약속하는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기치기 좋게 설계된 나라에서 그 설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다음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사기꾼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접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혼자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합니다. 오늘만 가능한 조건이라거나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서두르게 만들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당신이 24시간 고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수익률이 높을수록, 확신에 차 있을수록 더 의심하십시오. 합법적인 투자에서 보장 수익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실제로 등록된 투자 업체인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창피하더라도 빨리 신고하십시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의 신고가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송금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133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빠른 행동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알고 신호를 알아채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느리게 바뀌는 동안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직접 사기를 당하거나 아슬아슬하게 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